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오후 첫 번째 뉴스가 되겠는데요. 전욱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빨간색 구독 버튼 켜져 계신 분들은 꼭 좀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내일 중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유럽 국가들 정상과 바이든 당선인이 통화를 하고 있고, 내일쯤이면 아시아 국가들 정상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우선 무거운 얘기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덕담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우려되는 점은요, 강경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 또 여권 인사들, 특히 민주당 이 중요 보직을 갖고 있는 송영길 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교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 중에 가장 하나가요, 본질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즉 의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정권 이 셋이서 만들어 놓은 성과를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바이든 측에서 들으면요, 비웃어요. 지금 트럼프가, 문재인이, 그리고 김정은이가 만드는 것이 성과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 시각, 그리고 미국 이 싱크탱크들, 언론들, 이런 데서는요, 지금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좋게 얘기하면 중재고 나쁘게 얘기하면 쇼, 이 전략에 말려가지고 김정은이만 좋은 일 시켰다.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해버리고, 또 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갖다가 미북 협상 또는 문재인 정권 이런 걸로만 써가지고 동부아시아의 어떤 군사적인 균형과 안보, 그리고 더 큰 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역할로서의 주한미군, 이러한 이 시각에서 보지 않고 지극히 단선적인 시각에서 봤다. 그렇게 해서 동부와 이 한반도 정책을 쓴 거,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김정은한테 일방적으로 비핵화 협상 끌려가는 듯이 한 실질적인 핵 감축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무대 뒤에서는 오히려 핵을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는 그동안 대선 기간 중에 캠페인을 통해서 강력히 비판해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기만 전략에 의한 것이다. 김정은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실수다. 이것이 기본 시각인데,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성과로 포장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어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 이런 것을 지금 이 바이든 진영 측에서는 전부 다 파일링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얼빠진 정권하고 무슨 이 한미 정책 조율이 되겠느냐? 아마도 배관시하고 무시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송영길 마찬가지예요. 송영길 위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도 인내로, 전략적 인내, 오바마가 아니고 클린턴 때의 적극적인 관여 정책으로 갈 거야. 또 가야만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지금 함부로 건방지게 가야만 돼, 이렇게 나오나? 이런 식으로 바이든 측에서는 볼 것이다. 강경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상식적인 외교를 지금 현재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 쪽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차라리 모르면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러면 중간은 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일생생활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야, 너 가만히 있어. 그럼 너 중간은 가잖아. 이런 거 똑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지금 서둘러 되는데, 단 한 명의 직접적으로 컨택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 정권에 아무도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외교 부재냐. 예. 이 정도로만 이 시간에는 하고, 시간 관계상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전화통화를 해도 별로 기대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는 관두고요, 실수만 안 하면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비판적인 시각을 내고 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금 일본에서 방일 이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언론하고 직접 만났거나 아니면 주일 우리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플레이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스가 총리 파한 대수, 세 차례나 파한 대수했다. 예. 그리고 한일 관계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고, 이런
이 기대, 희망, 우선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스가 총리한테 이 정치가 이 각오라는 그런 이 스가 총리가 지은 저서 요거 번역본을 읽었다라고 해서 많은 이 고마움을 받아냈다. 예, 이것이 한일 관계에 이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정치가 이 각오라는 책을 국정원장 정도 되니까 국정원에서 이 번역해서 급하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써먹는 건 다 좋은데 이런 거를 전부 다 일일이 언론에 다 발표하는 거 정말 기가 막히다.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언론에 밝히는지 알 수가 없다. 예. 이걸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밝혔는데 언론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 한국대사관에 이런 얘기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정보기관장이. 예.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엄청 뭐 큰 성과를 지금 거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북핵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도쿄올림픽 때 남북, 그 다음에 미일 4개국 정상회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켜보십시오. 납치 문제 뭐 해결하는 거 한다고 일본이 그렇게 덥석 엎어져서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사자 정상회담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미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일본 총리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먼저 입장을 내라. 그러니까 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한국 입장에 일본이 꼬리 내리고 달라지지 않겠다. 이거를 강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 얘기는 언론에서도 그리고 박지원 원장의 방일 관련 이 언론 플레이에서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이거가 제가 보기에는 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이 먼저 입장을 내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왔잖아요. 겨우 한다는 게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 양 정상한테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되려면 박지원 원장 지금부터는요. 해외 앞으로 이제 일본 갔죠? 일본을 먼저 간 것도 잘못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강경화 갔으니까 내가 일본 갔게 이렇게 역할 분담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박지원 이 원장은 국정원장이에요. 외교부 장관이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이번에 외교부 장관 갈 때부터 제가 아주 크게 망신당하고 온다. 이게 무능의 극치다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다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내가 막구 채널로 조용히 가서 미국의 바이든 진영 측하고 뭐 좀 하고 올 테니까 일본 이 강경화 장관은 차라리 일본을 가라 하든가 강경화 당신은 서울이나 잘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역할 분담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다닌다? 참 국제사회의 빗방거리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추미애가 또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어요. 당연히 공격하는 거죠. 공격의 포인트는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지나치게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왜 하필이면 야당이 고발하자마자 바로 수사에 착수했느냐. 그리고 수사 자료 왜 하필이면 이 감사원에서 수사 이 참고 자료를 준 날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한 날하고 날짜가 어떻게 또 같으냐. 이런 등등. 그리고 또 대전지검에 가자마자 왜 대전지검에서 즉각 압수수색에 나서느냐. 이런 걸 가지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그래서 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검찰의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야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이 원전과 관련된 이 문제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책과 관련된 문제인데 왜 정책과 관련된 문제, 즉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또 이 청와대 비서관까지 왜 겨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무분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국민들이 생각해 커다란 정권의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윤석열 총장에게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원전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추미애가 자꾸 윤석열 총장을 키워주다 보니까 이번 쿠키뉴스가 발표한 한결 리서치를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총장이 24%를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이재명과 이낙연을 압도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 지금 이거에 관해서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추미애에 관해서 상당히 불만이 커요. 예. 불만이 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총장을
1등으로 끌어올린 공신은 결국 여권이다. 이런 지금 이 반성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정세균 총리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요, 하나만 한 얘기예요. 이제 정세균 총리도 본래 선수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대선에 나올 시기가 자꾸 이제 출마 공공연하게 발표할 시기가 가까우니까 대선 관리 측면에서 대선 출마 차원에서 그래도 윤석열이나 추미애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한마디 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한 것이 아니냐. 이미 9월 초에도 한마디 이렇게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윤석열이하고 추미애 잘르라는 얘기 대통령한테, 윤석열이가 아니라 추미애 잘르라는 얘기를 대통령한테 왜 못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총리답게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대선 출마해도 국민들이 이거 살아있는 그래도 배짱이 좀 있구나, 이렇게 해서 표가 가지 않겠어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 걱정이 편치가 않다. 국민 걱정이 많고 편치가 않다. 예. 그러면서 이 국정 책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국정 책임자답게, 세컨맨 아니에요? 거기에답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제3자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세게 얘기해야죠. 직접 윤 총장한테 전화 걸어갖고 한마디 하든가, 아니면 추미애한테 전화 걸어갖고 한마디 하든가, 아니면 둘 다 나오라고 해갖고 경고를 하든지 달래든지, 둘 중 하나, 아니면 청와대 쳐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이거 추미애 잘라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이러다가 정말 완전히 1등으로 올려줘가지고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네. 국정 책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근 행보를 보면 윤 총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가족이나 측근들이 의혹 수사를 받지 않냐. 고위공직자는 투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요, 추미애 장관 얘기할 때는요, 우리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런 거 보면 추미애한테 대통령도 총리도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 그래서 우리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검찰개혁 제대로 된 개혁하고 있습니까? 이미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이 개혁안, 검사들이 그때 난리가 난 거 정세균 총리 잃어버리셨나요? 그런데 좀 더 점탐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지금 언론에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줄은 한 4-5줄 얘기하는데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 줄은 신문 보면 한 2줄밖에 안 돼요. 이게 권력의 흐름을 말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그야말로. 그리고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이런 개입이 공직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아니 공직자들 노력? 이 삭제한 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정책 그 자체 문제를 삼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이 감사원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관련된 비리 의혹, 조작 의혹, 은폐 의혹, 삭제 의혹, 이런 거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세균 총리의 시각, 그야말로 대선 주자가 되기에는 상당히 민심에 미흡한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김봉현이가 또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시사저널과 시사저널을 통해서 녹취록이 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난리가 나고 있어요. 난리가. 지금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또 이 김봉현이가 기동민, 그 다음에 김영춘 지금 그게 사무총장이죠, 해수부 장관, 이 사람들한테 억대 자금을 건네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해수부 장관 김영춘, 그 다음에 기동민 이 의원 억대 돈을 건네줬다, 이렇게 지금 또다시 폭로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강기정한테 5천만 원 줬다는 거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모두 강기정, 김영춘, 또 이 기동민 모두 일제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 어떻게 수사할지 검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전부 다 일관성 있게 부인하고 있고, 이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당사자들이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김봉현이가 이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이 정관계 로비 대상자들한테 주가가 이렇게 뛸 거야, 이런 거를 미리 알려줘 갖고 주가 조작 관여됐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그동안의 대검, 대전지검에 이어서, 그리고 진천연수원에 이어서 이제 울산지검까지 등장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수사했던 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요, 이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부인 회사에 대한 과세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압수를 했다, 받아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단체가 이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씨, 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 전시 회사잖아요. 여기를 고발했기 때문에 그 고발에 따라서 중앙지검에서 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자료를 일체 다 넘겨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산자부, 이 월성 원전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이 수사 참고 자료를 왜 그렇게 빨리 줬느냐. 이게 또 이거를 여권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제를 여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재형 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해서는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범죄의 전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겨주는 것에 관해서는 감사위원들 대부분이 다 동의해서 넘겨준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서 왜 대전지검에 줬느냐? 이것은 검찰 내부의 문제지 어디에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개입할 것이 아니다. 요렇게 오늘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그리고 왜 대전지검, 대전지검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에서는요, 민주당 의원들은 대전지검이 맞는 거에 관해서도 감사원이 개입한 것처럼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원장 굉장히 오늘 열받아 가지고요,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감사원이 작동한 것 아니냐, 이런 거에 관해서 그것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강력히 맞받아 쳤습니다. 예. 자, 이제는 바이든과 관련된 뉴스 조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4년간 비워뒀던 이 미 국무부의 대북인권 특사 바이든이 채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바이든 행정부 북한에 대해서 이 인권과 관련된 압박, 즉 미국의 민주당 하면 인권 외교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인권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일단 말로는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리들의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에 인권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국제적 인권 규범과 기준을 계속 위반하는 중국 등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인권이 향후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중요하게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차기 미 행정 이런 얘기는 에반스 리비어 미 국무부 전 수석 부차관보 의견이고요.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차기 행정부에서도 북한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따른 위험이 오히려 작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가 되면 상당히 인권으로 인권 문제를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을 쪼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또 말이죠. 지금 현재 바이든 사람들은 일체 이 이메일에 대해서 답장도 잘 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고 말고 있고, 외국인들에 대한 이 접촉을 굉장히 신중하고 이 방어적으로 하고 있는데 웬 느닷없이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을 갔느냐, 이건 난센스 외교의 극치다. 이런 비판적 시각들이 지금 계속해서 거의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미 대사관의 정무공사 정도가 하면 될 일을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다는 거, 이거 기가 막힌 일이다. 예. 요런 지금 혹평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즉 바이든 당선인한테도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요런 얘기도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다. 또 이 강경화 장관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너무 앞서가는 단정적 발언이다. 예. 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에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예. 그리고 김홍균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성급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바이든 측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목적의식을 갖고 이런 인식을 퍼뜨린 것 아니라는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 설득이 아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도 바이든 측이 집중하려는 것은 동맹 복원, 즉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대북 정책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만남이 이루어져도 논의의 충의가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전문가들의 생각에 얼마만큼 공통점과 그리고 이질적인 측면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번 방송을 마치겠고, 중앙시평을 하나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시평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글인데요.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바이든 시대의 대북 정책은 이 도전과 기회가 병존한다. 그래서 미국은 비핵화에 우선순위 두고 있고 한국은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기존의 대북 정책을 리셋해야 된다. 그래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요것이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일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조금 한 2, 3분 정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시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기회다. 도전 요인은 두 가지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 정책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 문제를 비핵화보다 훨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예.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도전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미국과 북한의 시간 계산이 다르다는 것도 또 도전적인, 즉 우리한테 어려운 측면이다 이거죠. 제재라는 보검을 진 미국의 시계는 천천히 간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단기간에 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재 효과가 쌓여야 그 가능성이 커진다고 믿는다. 따라서 북한 문제는 일단 제쳐두려 할 수 있다. 특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신정부의 특성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반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외치는 김정은의 시계는 빨리 간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급하다는 신호다. 천신만고 끝에 핵을 개발했지만 지금 그 효용은 0에 가깝다. 반면 제재가 경제에 미치는 고통은 매 시간 느껴진다. 김정은이의 마음이 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든 시대가 가져올 기회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외교 전문가다. 상원의원 자격으로 지금부터 40여 년 전인 1979년에 소련 총리 코시긴을 만나 핵 문제를 논의했을 정도로 핵과 외교에 대한 이해가 높다. 북한과 협상을 한다면 그는 슈 없이 실제 성과를 낼 목적으로 임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각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된 비핵화 방안을 만들고 동맹국의 힘과 자원을 결집하여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려 할 것이다. 바이든 시대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미는 북한 리스크는 줄이면서 비핵화 가능성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먼저 미국은 북한 문제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신정부의 진용이 갖추어지기 전이라도 대북 특사를 임명해서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북미 협상이 마냥 지연될 경우 악화일로의 경제 상황 때문에 북한이 크게 도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은 관광과 근로자 고용 등으로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이런 사업이 어려워졌다. 중국이 식량 필요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를 보란듯 위반하며 북한을 돕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미중 갈등이 증폭되면 중국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사람이 무너지고 외화가 고갈되면 김정은은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우리는 바이든 시대를 북한 비핵화의 호기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의 기반 위에서 우리의 지정학적 고민을 미국과 공유하고 북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반면 선 개별 관광, 종전선언처럼 곁다리 대북 정책을 고집할수록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더욱 낮추려 할 것이다. 바이든 시대는 우리 대북 정책의 리셋을 요구한다. 이념과 관성에 따른 대북 접근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예,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 김병현 서울대 교수 오늘 중앙일보 칼럼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아니면 제 방송 건너뛰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현 문재인 정권의 잘못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